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매일 쌓이는 몸속 독소 배출하기인데요. 우리가 매일 청소하고 양치질 하듯이 몸속의 독소도 매일마다 배출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어떤 방법들을 제안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저자는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약 20년에 걸쳐 신약 개발을 담당했는데 보통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두세 종류의 신약을 개발하던 당시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7가지 종류의 신약 개발을 진행했다. 여러 가지 성분과 물질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을 철저하게 관찰하고 연구하여 약과 노폐물 대사의 전문가가 되었다. 또한 의사를 포함한 의료 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각 분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는 최상위권 대학 약학부에서 개공 교수로 활약하고 있다. 나는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약 20년 동안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신약 개발 업무에 종사했다. 약이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을 오랫동안 그리고 매일같이 쉬지 않고 관찰해온 덕에 나는 어떤 사실 하나를 알 수 있었다. 바로 몸속에 독소를 쌓아두지 않으면 건강해진다는 사실이었다. 우리 몸에는 매일 독소가 쌓이고 있다. 적은 양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쌓인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여러 장기와 기관에 이상이 생기게 마련이다. 신체 기관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독소야말로 건강에 가장 큰 장애물이다. 병의 원인은 바로 이 독소에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몸속에 매일 쌓이는 독소가 원인이라면 독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얼핏 보면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독이 우리 생활 주위에 놀랄 만큼 많이 숨어 있다. 그 예로 식품 첨가물이나 배기가스, 미세먼지 등등을 들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독이 있다. 선량한 얼굴을 하고 우리를 방심하게 만드는 무해한 것처럼 보이는 독. 특히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는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약을 들 수 있다. 약을 너무 많이 먹거나 잘못된 용법으로 먹으면 몸속에 독소가 쌓이고 만다. 건강해지려고 먹은 약이 건강을 더 나쁘게 만드는 악순환을 낳는 것이다. 거기에 인간은 독을 따로 섭취하지 않아도 몸속에서 독소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음식을 통해 필요한 영양분을 얻는데 이때의 화학 반응으로 생기는 필요 없는 것. 그 노폐물이 바로 우리 몸속에 매일 쌓이는 가장 해로운 독이다. 대체로 노폐물은 소변, 대변, 땀, 호흡 등에 섞여 몸 밖으로 배출된다. 하지만 어떤 원인으로 인해 노폐물의 배출 속도가 느려지거나 몸속에 많이 쌓이게 되면 독소는 점점 더 강해진다. 그리고 결국 노폐물은 우리 몸에 이상을 일으킨다. 나는 약사로서 약이 우리 몸에 어떻게 작용하며 어떻게 배출되는지를 관찰해 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몸속에 독과 노폐물을 빠르게 내보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몸속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하는 사람은 항상 활발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어딘가 쑤시고 아픈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건강의 비결은 바로 몸속에 독소를 쌓아두지 않는 데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건강한 몸은 매일 생활을 편하게 만든다. 또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다. 건강한 사람은 몸속에 독소를 쌓아두지 않는다. 또한 쌓인 독소는 빨리 내보낸다. 그런데 병에 걸리거나 어딘가 아프거나 컨디션이 나빠지는 이유도 몸속에 쌓인 독소 때문이다. 몸속 독소가 많은 병을 유발한다. 몸속에서 오래 머물러 있어 부패한 독소는 우리 몸에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 노폐물이 직접 닿은 곳뿐만 아니라 위, 장, 간, 신장, 방광 등의 장기와 혈관, 신경, 피부 등 전신에 걸쳐서 문제가 생긴다. 구체적으로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 또 증상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질환이나 질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있다. 간 질환, 신장병, 동맥경화, 변비, 영양실조, 요독증, 심장병, 혈액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내장질환, 컨디션 불량, 현기증, 중추신경계 질환, 말초신경계 질환, 수면장애, 면역계 질환, 우울증 및 스트레스. 우리 몸은 몸속에 독소를 쌓아두는지 아닌지에 따라 크게 변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건강해지지 않는 사람은 체내에 축적된 독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감기나 컨디션 불량 등은 모두 뇌가 일으킨 현상이라고 본다. 그래서 인공물질인 약 따위로 고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병은 과도한 노동에서 신체를 지키기 위해 혹은 몸속으로 들어온 독소로부터 몸을 지키기 위해 뇌가 보내는 경고이다. 뇌는 열을 내거나 몸을 아프게 해서 어서 빨리 원인을 제거하라고 명령을 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병을 일으키는 원인을 몸에서 제거하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병을 낫게 할 수 있다. 우리 몸은 지금 당장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내는 힘을 갖추고 있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 오른다. 사람들은 혈압이 오르면 병원으로 가서 약을 처방받는다. 하지만 나는 혈압이 오르는 게 오히려 이치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혈관이 노화해 수축력이 떨어지면 혈압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혈관을 수축시킬 수 없다는 것은 뇌를 비롯한 몸의 말단 부위에 혈액을 보내는 힘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져 뇌세포가 죽을 수도 있다. 간부전이 일어나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목숨과 직결된 문제다. 인간의 몸은 혈관이 노화해 탄력이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말단 부위까지 혈액이 제대로 도착할 수 있도록 혈압을 올린다. 혈압 160에서 170 정도는 몸에서 보내는 신호라고 보면 된다. 오히려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혈압을 낮추려고만 하는 행위가 더 위험하다. 물론 1년 내내 혈압이 160에서 170이라면 안전하지 않다. 이때는 혈압을 낮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원인을 찾아내서 약을 사용하지 않고 해결하는 것이다. 건강해지기 위해 진정으로 해야 하는 일은 약으로 건강을 회복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라 스스로가 가진 힘을 믿는 것이다. 대학 약학부에 입학한 나는 특히 양리학에 흥미를 느꼈다. 양리학은 몸속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동공을 열리게 하는지, 혈관을 확장시키는지, 근육을 이완시키는지 등 약이 신체에 끼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처음에는 약의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한 상태로 약학부에 들어갔다. 하지만 실습을 하는 동안 약의 효과를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고 약의 장점 역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게 약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게 된 나는 외국계 제약회사에 취직했고 신약 개발 업무에 투입되었다. 신약 개발 업무를 하는 동안 나는 약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의외로 애매하다는 것에 놀랐다. 혈압처럼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실제로는 수치화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약학부에서는 약효에 관해서는 상세히 공부하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배우지 않는다. 대학을 다니면서 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나는 제약회사 신약개발부서에서 약의 부정적인 부분을 여과 없이 직면하게 되었다. 신약 개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부작용은 당연하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다. 나는 거기에도 의문이 생겼다. 결국 신약 연구를 통해 약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알게 된 덕에 마침내 약이 과연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중립적인 위치에서 천천히 살펴볼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나는 과연 건강에 정답은 있는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했고 전문 약사로서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몸속에 매일 얼마만큼의 독소가 쌓이는지 알게 되었고 그 원인 중 하나는 다른 것도 아닌 약이라는 사실만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 지식은 약사보다 의사가 더 많다. 반면 약에 대해서는 약사가 의사보다 훨씬 폭넓게 안다. 의사는 의대에서 병을 연구하고 치료법을 찾는다. 달리 말하자면 전문 치료사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의사는 건강의 전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틀린 생각이다. 의대에서는 건강에 대해서 거의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건강은 몸속에 매일 얼마만큼의 독소가 쌓이는지에 따라 좌우된다.
즉, 독소가 몸에 끼치는 영향과 그 과정,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 등을 모르면 진정한 건강을 얻는 방법도 알 수 없다. 극단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독의 전문이야말로 건강의 전문이라고 생각한다. 진료를 받고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의사들은 일반 상식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충고를 한다. 예를 들어 병이나 부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마이너스 상태에 있다고 하자. 그러면 병이나 부상이 치유된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0인 상태로 볼 수 있다. 의사는 마이너스 상태에 있는 환자를 진찰하여 치료한다. 그래서 병에서 회복된 플러스 마이너스 0인 상태로 만든다. 틀림없이 전문 치료사이다. 하지만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다. 환자의 건강을 그 이상의 상태, 즉 플러스 상태로 만드는 것은 의사의 의무가 아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의료 행위는 환자의 목숨과 관계된 병이나 부상을 고쳐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플러스 상태를 목표로 하는 의료 행위는 거의 없다. 이렇듯 병을 고치는 의료 행위와 건강을 지키는 것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 요즘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란 단어가 자주 들린다. 하지만 그 실태를 자세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베지테리언의 어원은 채소를 뜻하는 vegetable이 아니다. 실제로는 활기 있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베게투스에서 유래했다. 즉, 베지테리언은 채식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을 뜻한다. 또한 같은 베지테리언 안에도 식물성 식품만 먹는 비건과 유제품 및 달걀까지 먹는 락토오보 등 다양한 갈래가 있다. 역사적인 위인이나 유명 스포츠 선수, 할리우드 스타들까지 많은 베지테리언들을 다양한 분야에서 만날 수 있다. 체내에서 독소를 만들어내는 노폐물의 대부분은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에서 비롯된다. 그 중에서도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육류를 먹지 않으면 독소가 체내에 쌓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다. 실제로 채식을 시작한 후 몸 상태가 훨씬 좋아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채소와 과일만 먹으면 인간의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소인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해진다. 인간의 몸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미노산은 총 20종류인데 그중 2종류는 우리 체내에서 스스로 만들어진다. 문제는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9종류의 아미노산이다. 9종류의 아미노산은 매일의 식사를 통해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다. 그중 어느 하나라도 모자라면 영양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필수 아미노산들을 균형 있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적색육이나 닭가슴살 등에 들어있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이다. 육류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지방, 칼슘, 철분, 비타민 B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체내에서 소화되면 필수 아미노산뿐 아니라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당질도 얻을 수 있다. 육류를 너무 먹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체력이 떨어져 암과 같은 병마와 싸울 힘을 잃게 된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노폐물이 장 속에 오래 머물게 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독소를 쌓지 않기 위해서 신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매일 몸속에 쌓이는 독소를 100%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다. 오히려 필수 아미노산을 섭취하지 않아 신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 훨씬 위험한 일이다. 열이 난다고 해서 반드시 해열제를 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고열 때문에 식사를 할 수 없거나 잠들 수 없을 정도라면 또는 감기가 아닌 다른 질병이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 감기가 아닌 거라면 먹어도 좋다. 하지만 단순 감기에는 억지로 열을 내려서는 안 된다. 우리 몸에 마이너스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열은 우리 몸이 일으키는 생체 방어 반응이다. 감기 바이러스나 암세포 등과 싸워 이기기 위해 면역력을 높이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한다. 그래서 감기로 열이 났을 때 억지로 열을 내리면 몸의 저항력이 약해지고 만다. 인간의 신체에서는 매일 약 5,000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진다. 그런데도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이유는 면역세포가 매일 만들어지는 5,000개의 암세포를 전부 죽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면역력이 저하되어 하루에 암세포를 4,000개밖에 죽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암세포가 성장하면 종양으로 발전한다.
감기의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쩌면 감기는 몸속의 암세포를 파괴하기 위해 걸리는 것이 아닐까? 암세포는 정상세포에 비해 열에 약하다. 그래서 암치료법 중에는 온열요법이라는 방법도 있다.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기 위해서도 열이 필요할 것이다. 스스로 약이 필요 없는 몸 상태라고 판단되면 약을 먹지 않는 편이 좋지만 그러나 약을 먹어야 한다면 약을 먹는 타이밍만큼은 의사와 약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약의 효과가 약해지거나 부작용이 강해질 위험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몸에 해를 끼칠 가능성도 있다. 감기에 걸렸을 때는 잠자리에 들기 바로 전에 비타민제를 복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약을 복용하는 타이밍은 절대로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돈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다. 돈은 아무리 많아도 돌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돈은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생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돈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 돈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여부는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요소이다. 만약 어딘가 한 곳에서 돈이 멈춰버렸다면 그 사회는 건강한 경제사회라고 할 수 없다.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고 만다. 우리 인간의 몸도 경제와 같다. 모든 것이 제대로 움직이고 순환해야만 건강해진다. 즉, 이상적인 신체란 막힌 곳 없이 순환의 구조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 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식사를 통해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 하지만 음식에서 영양소만을 쏙 빼낼 수는 없다. 우리 몸은 덧셈, 뺄셈, 곱셈을 하듯이 다양한 과정을 거쳐 음식물을 소화하고 분해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영양분이 세포막을 투과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아야 몸 이곳저곳에 제대로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은 혈류를 타고 온몸으로 전해진다. 우리 몸은 이 과정을 통해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한 후 남은 찌꺼기인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한다. 그런데 여기서 건강을 책임지는 열쇠는 노폐물을 빨리 내보내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필요한 영양분을 효율적으로 섭취하고 남은 가스는 재빨리 밖으로 내보내는 구조이다. 이 순환 구조는 우리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그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순환 속도가 빠를수록 건강한 사람이다. 식이섬유는 몸속에서 전혀 변질되지 않은 채로 배출된다. 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에 몸속에서 썩을 일도 없고 악영향을 끼칠 일도 없다. 캡슐형 내시경을 삼켰을 때 소화되지 않고 대변으로 배출되는 것처럼 식이섬유도 그저 인간의 소화기관을 통과할 뿐이다. 반면 단백질은 식이섬유와 달리 매우 변질되기 쉽다. 몸속에서 분해 흡수되어 영양분으로 섭취되기 쉽지만 부패하기도 쉽다. 그래서 식이섬유는 썩지 않지만 단백질은 썩는다.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대변은 몸속에서 머무른 시간이 길면 길수록 부패된 것이다. 대변이 몸속에 오래 머무는 동안 부패하면 우리 몸에는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 나쁜 가스를 만들어내거나 유익한 세균을 해를 끼치는 세균으로 변질시키는 등으로 말이다. 그렇다면 내 몸에 독소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소변과 대변의 냄새를 체크하면 된다. 대소변의 색깔이 진하고 냄새가 난다면 몸속에서 독소가 쌓여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노폐물이 쌓이면 쌓일수록 냄새도 심해진다. 냄새가 그다지 심하지 않다면 독소가 쌓여 있을 가능성 역시 적다고 보면 된다. 균형 잡힌 영양으로 우리 몸을 채우려면 노폐물을 빨리 내보내는 순환 구조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순환 능력을 높여서 노폐물을 부드럽게 몸 밖으로 계속 배출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건강한 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물과 식사이다.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만으로도 독소를 제대로 배출할 수 있다. 물은 흐르고 있을 때는 깨끗하지만 흐름이 멈춰 한 곳에 괴어버리면 더러워진다. 우리 몸도 이와 같다. 몸속 세포 하나하나가 깨끗한 물과 산소, 균형 있는 영양으로 가득 찬 깨끗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순환 구조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막히는 곳 없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말이다. 그 해답은 물에 있다.
물 마시는 방법만 달리해도 독소는 금세 몸속에서 빠져나간다. 몸속에 쌓인 노폐물은 식욕부진, 변비를 일으켜서 새로운 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노폐물이 계속 쌓이면서 순환 속도는 악화되고 노폐물도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으면서 쌓인 노폐물은 부패하여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고 그 유독가스가 몸 전체를 돌면서 신체 곳곳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병이나 통증, 컨디션 불량을 초래한다. 우리 몸속의 순환을 좋게 하려면 수분을 많이 섭취하고 땀을 흠뻑 흘리면 된다. 목욕이나 운동을 하면 땀이 나고 몸의 순환도 좋아지기 때문에 독소가 부드럽게 빠져나가 감기도 빨리 낫는다. 목욕이나 운동을 통해 땀을 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수분 보충이다. 물은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 끓인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을 추천한다. 사람은 자는 시간 동안 한 컵 분량의 땀을 흘린다고 한다. 땀은 수면 중 체온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마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자면서 땀을 많이 흘리면 몸속 수분이 부족해져 혈액과 림프의 순환이 나빠진다. 이때 수분 보충이 필요하다. 순환을 빠르게 하려면 몸을 차갑게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물의 온도도 신경 써야 한다. 차가운 물은 맛있을지 모르지만 체온을 내리고 혈관과 림프액을 수축시켜서 순환 속도를 떨어뜨린다. 이상적인 온도는 상온이다. 15도에서 25도 사이. 건강에는 따뜻하게 끓인 물이 가장 좋다. 차가운 물은 신체와 내장에 부담을 준다. 체온보다 약간 뜨겁게 끓인 물을 마시면 몸속 장기가 활성화되어 순환 속도가 높아지고 신체가 자연스럽게 깨어난다. 나는 언제나 끓인 알칼리 이온수를 주전자에 상온의 알칼리 이온수도 준비해 둔다. 아침에 일어나면 준비한 이온수를 1대1로 섞어서 200에서 400ml 정도 마신다.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이다. 후 불면서 식히지 않아도 될 정도의 온도이다. 또한 잠자기 전에도 끓인 물을 마신다. 특히 목욕 후에는 몸속 수분이 많이 빠져나간 상태이므로 반드시 끓인 물로 목을 축인다. 목욕 후에는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어지지만 차가운 물은 체온을 낮추고 장기의 기능을 저하시키므로 피한다. 차가운 물은 순환에도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상 후, 목욕이나 운동 후, 취침 전, 즉 아침, 점심, 저녁 3회만큼은 의식적으로 40도 정도의 끓인 물을 마시는 것이다. 그러면 신체가 활성화된다. 몸의 수분을 보충하는 데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끓인 물이 가장 좋다. 수분 보충을 위해 이온 음료나 보리차 등을 마시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온 음료는 당분이 많아 위에 부담을 주므로 피해야 한다. 취침 전, 기상 후, 그리고 목욕 후 등 하루 3회만큼은 차, 커피는 물론 이온 음료와 보리차도 될 수 있는 한 피해야 한다. 염분이나 미네랄을 보충하기 위해 이온 음료를 마신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는 식사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몸의 수분을 보충하는 데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끓인 물이 가장 좋다. 당분, 카페인 등 다른 물질이 섞인 음료와 달리 순수한 수분만 흡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침은 배출의 시간이므로 당분이 포함된 음료를 마셔서 소화 흡수에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취침 전후에는 반드시 끓인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마시지 않도록 하자. 하루 3회 끓인 물을 마시는 습관을 통해 몸의 순환 속도를 높이고 몸속 독소도 배출할 수 있다. 그리고 눈의 피로, 부종, 어깨 결림, 근육통 등은 깨끗한 물로 치료할 수 있다. 순환은 몸속 장기의 움직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순환 사이클은 인간의 몸 어느 곳에나 중요하다. 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은 혈류를 타고 간이나 심장으로 운반되고 다시 혈액이나 림프액을 타고 전신의 세포로 운반된다. 폐에서 흡수된 산소도 혈액 및 전신으로 운반된다. 이처럼 소화기관뿐 아니라 혈액, 림프액 등의 흐름도 순환 구조의 일부이다. 우리 몸의 순환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에 걸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작은 증상에도 순환 구조가 관련되어 있다. 온종일 서서 혹은 앉아서 일하고 나면 저녁에 발이 붓는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 술을 과하게 마시고 난 다음 날 아침이나 피로가 쌓였을 때 눈꺼풀, 얼굴이 빵빵하게 부어오른 경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종의 원인은 몸속에 남은 수분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필요한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면 금세 증상이 사라진다. 이외에 어깨 결림이나 눈의 피로 등에도 순환 기능이 관계되어 있다. 어깨 결림과 눈의 피로는 일종의 근육통이다. 젖산과 같은 피로 물질의 축적이 그 원인일 수 있다고 한다. 화합물이 축적되어 뇌가 통증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뇌는 일부러 피로 물질을 내보내 근육이 과도한 손상을 받은 것 같은 통증을 느끼게 한다. 근육을 더는 혹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아직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지만 더 이상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뇌가 한계보다 낮은 단계에서 일부러 움직이기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른바 뇌가 만든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눈의 피로, 어깨 결림 모두 외부적인 요인이 아닌 뇌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순환 구조를 활성화시켜서 깨끗한 물로 피로 물질을 재빨리 배출해내면 몸은 금세 회복된다. 근육통이 빨리 낫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순환 속도에 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근육통이 생기기 쉽다. 이는 혈액 속의 수분이 땀으로 빠져나가 부족해지면 몸속 순환이 악화되고 피로 물질이 쌓여서 근육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순환 구조는 근육통의 회복은 물론 예방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렇듯 몸속 장기에 독소가 쌓여서 생기는 병부터 어깨 결림과 같은 가벼운 증상까지 순환 구조는 우리 몸과 폭넓게 관계되어 있다. 따라서 순환 구조는 건강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부르기에 전혀 모자람이 없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순환 구조가 제대로 움직이게 하자.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나눠서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말은 전 메이저리거인 마스 히데키가 뉴욕 양키즈를 떠나면서 출판한 저서 신념을 지켜라에 나오는 말이다. 상대 투수가 어떤 볼을 던질지 얼마나 기다리고 어떻게 아웃시켜야 할까? 결정권은 기본적으로 나 자신에게 있다. 훌륭한 배팅을 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신체에도 이와 같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과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은 자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할 수 없다. 손댈 수 없는 언터처블한 영역이다. 반면 식사는 스스로 100% 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변비 기미가 보인다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체력이 부족하다면 마늘이나 고기를 먹으면 된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의 건강을 생각해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고를 수 있다. 100%는 아니지만 배출도 어느 정도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소화 활동은 몸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언터처블한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새로운 음식물을 섭취하면 몸속에 오래된 노폐물은 펌프식으로 밀려 내려간다. 그래서 장의 움직임을 활성화시키는 음식을 먹거나 활동을 하면 배출 작용이 활발해진다. 배출은 대소변 외에도 에너지 소비와 땀 흘리기 등도 훌륭한 배출 방법의 하나이다. 운동이나 목욕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량, 땀의 양을 스스로 통제할 수도 있다. 즉, 건강해지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섭취와 배설을 통제하는 것뿐이다. 섭취의 최대 무기가 물이라면 배출의 무기는 음식이다. 물과 음식은 독소 배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순환 구조를 활성화시키는 열쇠이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지나치게 무리하거나 아무리 오랫동안 고민한다고 해도 해답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여 좋은 결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방법이 가장 훌륭한 것이다. 우리가 식이섬유를 최대한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는 식이섬유가 부드럽게 대변을 배출하는 데 있어서 절대 빠뜨려선 안 될 존재이기 때문이다. 식이섬유는 크게 불용성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로 나뉘는데 불용성 식이섬유는 채소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수십 배로 팽창한다. 그래서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장벽을 자극하여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만든다. 소식하는 사람이 변비에 자주 걸리는 이유는 대변이 어느 정도의 부피를 가지지 않으면 장을 자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드럽게 용변을 볼 수 없게 된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미역, 다시마 등의 해초류와 과일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을 모아두려는 성질이 강해서 장 속에서 수분을 대량으로 흡수한다. 수용성 식이섬유의 역할 덕분에 수분을 많이 포함한 대변은 아주 부드러워진다. 변비로 변이 장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대변 속 수분은 장벽에 흡수되고 수분을 빼앗긴 대변은 점점 더 단단해진다. 그러면 더욱 대변을 배출하기 어려워져 장내 환경 역시 악화된다. 이때 수용성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다. 이 두 종류의 식이섬유를 섭취할 때는 양쪽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물도 자주 마셔줘야 한다. 불용성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먹으면 대변이 단단해지고 수용성 식이섬유를 과다하게 섭취하면 반대로 대변이 묽어진다. 불용성 식이섬유와 수용성 식이섬유는 2대 1의 비율로 섭취했을 때 가장 부드럽게 배설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몸속에 오래 머물면 부패해버리는 육류도 배출되기 쉽게 해준다. 그러면서 독소를 쌓아두지 않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활발한 활동, 걷기와 운동도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책에서는 발바닥 워킹으로 17kg 감량하기 이 부분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발바닥 전체를 사용하면서 발 뒤꿈치에서 발끝의 순서로 압력을 가하면서 의식하며 걷는 바로 발바닥 워킹. 이것이 순환 기능에 아주 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체를 의식해서 특히 발바닥을 의식해서 걸으면 과격한 운동을 하지 않고도 발바닥 펌프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순환을 재촉하여 독소를 쌓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순환이 제대로 돌아가면 지방뿐 아니라 몸속에 쌓인 노폐물도 더욱 빠르게 배출할 수 있다. 걷기는 다이어트와 건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운동이다. 또한 땀이 송골송골 맺힐 때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해진다. 운동을 통해 좋은 땀을 흘리는 습관, 이것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건강한 사람이다. 땀은 우리 몸의 순환 기능이 얼마나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지표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우리 몸에는 상상 이상의 힘이 있다. 기본적으로 약은 병을 고치지 못한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낫게 한다. 병을 이길 수 있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순환의 힘을 키워야 한다. 그렇다고 너무 급격히 올리려고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속도로 순환 능력을 키워내야 한다. 신선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힘도 함께 기르면 더욱 좋다. 그러면 몸속의 노폐물과 독소를 재빨리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자가치유력도 자연스럽게 좋아진다. 우리는 몸속의 순환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지만 진정한 건강은 몸속의 순환을 의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므로 약에 의지하기보다는 순환 기능을 높여서 신체의 저항력을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나는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이 세상도 좀 더 좋아질 거라고 믿는다. 비는 대지를 적시고 지면에 스며들어 지하수가 된다. 그리고 강으로 모여 바다로 흘러간다. 바다로 흘러간 물은 다시 증발하여 비로 내린다. 이렇게 물은 순환을 반복한다. 그렇다고 그냥 돌기만 하지는 않는다. 비는 공기 중의 먼지 등을 청소하고 강은 생활배수 등의 오염물질을 운반하면서 정화시킨다. 이렇듯 순환은 지구적인 관점에서도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지금처럼 아름답고 건강한 것도 순환 구조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인간의 몸도 전 지구적인 순환 사이클의 일부인 것이다. 순환이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지구나 인간의 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사람의 선이나 봉사하는 마음도 순환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준다. 자연은 물론 사회, 경제, 그리고 우리 몸에서도 순환의 구조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힘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매일 쌓이는 몸속 독소 배출하기, 우리의 몸과 자연, 세상이 얼마나 순환이 중요한지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었는데요. 여러분의 건강한 순환이 있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